네, 이번 주도 유럽의 키프로스 사태나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또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진단하고 의미들을 짚어봅니다. 김학주 우리자산운용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키프로스 사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은행 예금에 투자 상품도 아니고요. 예금에다 세금을 물려서 손실을 국가의 부채를 메운다.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인데 유로존에서 키프로스를 그렇게 압박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는 뭘까요?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뺏는 그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 30년간 세계 경제가 이 부채를 늘리면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채가 너무 커진 거예요. 네. 지금 정부나 민간의 어떤 총 부채를 GDP로 나눠본 거로 보면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00 내지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는 부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시간 벌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자산 가격에 좀 버블을 만들어서 소비를 좀 키우자. 이제 나중에 아시아의 중산층이 충분히 성장을 하면 괜찮은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건데요. 미국은 그나마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들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좀 몰수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에서 지금 10만 유로 이상 고객 예금자들에게 뭐 15.6%인가요? 그렇게 이제 세금을 물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의회가 어떻게 할지 그거 같으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설령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런 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 예금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갈 거다. 너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게 현실화, 구체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뭐 잽을 던지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표현이십니다.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에게다가 이런 걸 만약에 조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정말 훅 정도가 될 텐데요.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또 러시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요. 한번 좀 잽을 날려보면서 유로존이 갈 길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복지 수요나 돈 쓸 때는 굉장히 많은데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새 정부는 증세보다는 일단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거두는 그런 사전 조치. 그러니까 일단 돈을 거둘 수 있는 세원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지급 수단을 현금에서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전자화폐로 바꿔놓으면은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세를 막고 부자들이 돈을 얻다가 이제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아주 종합적인 그런 정보들, 심지어는 뭐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그런 정보까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마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 상태를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지금 당장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주식이라는 건 위험 자산이니까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먹어라.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이거를 보전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으니 그냥 널 가져라.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부가 보전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에서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올해 난 차익에서 빼가지고 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근데 지금 뭐 차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꺾이고요. 채권 시장도 지금 뭐 정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 쪽으로 이제 정부의 펀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 좀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지금 새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앞 시간 진행하는 김동완 서정이랑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증시에 만약에 뭐 자명 계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좀 한번 드러내고 이러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고 다만 주식 시장엔 돈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식 매매 차익의 과세 문제는 박
대통령이 당선사 시절에 사실 한번 언급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면 증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미국 얘기 가겠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뭐 돈을 푼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영향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슬슬 구체화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이제 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한 2.0% 전년비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버냉키가 그게 2.5%까지 가면 출구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근접해 가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실업률이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비정규직 위주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셰일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에너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면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선박을 비롯한 운송 수단에 이제 그 디젤 대신에 천연가스를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에너지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구 전략 관련해서는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는 이 실업률이 6.5%에 근접할 때 그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그들을 통한 그 소비의 폭발적인 팽창 이런 거에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상무님?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세계적으로 빈곤층이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거는 처음 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이제 빈곤층이 많았는데 지금 중산층으로 막 흡수되고 있는 거죠. 이 속도로 간다 그러면 한 뭐 2030년경에는 세계 중산층의 80%가 아시아에 살 것이다라는 유엔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흥시장에서도 이제 핵심어가 결국은 투자해서 소비로 가는 거죠.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뭐 중국 관련 뭐 산업재나 소재 네. 뭐 이런 쪽에 미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로 이제 완전히 중심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다음에 뭘 필요로 하는가, 동남아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유아용품이라든가 주방용품, 뭐 음식료, 화장품 원료, 뭐 모바일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의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흥시장의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있죠. 그게 에너지하고 환경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뭐 이제 미국이 결국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경상 흑자가 나면은 결국 재정 부담이 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수출하기를 원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기오염, 그러니까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그거를 원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뭐 다른 인프라가 깔려 있고 특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엔진을 많이 개발했는데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과 중국이 원하고 그거 가스 관련 인프라를 깔아버리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가스 운송 인프라 관련주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선주라든가 이 보냉제 이쪽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이트를 좀 주셨죠. 지난주에도 오셔서 이제 제품들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제 빌려 쓰는 렌탈 시장 커진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신흥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투자가 아니라 소비 쪽으로 관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 유아용품이나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요. 주가도 사실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고요. 음식료 업종도 그런데 접근하기는 조금 더 주가 올라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 많이 비싸졌죠. 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음식료 주가들이 다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오른 이유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가장 방어적인 주식이 음식료예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돈을 풀면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음식료는 사 먹어야 되니까요. 수요가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음식료 업체들은 배당을 많이 줘요. 네. 왜냐하면 주로 성숙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
이익 난거래가 유보하기보다는 배당으로 많이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채권 수익률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음식료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 하인즈라는 그 케첩 만드는 회사를 이비타 14배를 주고 샀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뭐 PER로 따지면 30배 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 이제는 뭐 중국 사람들도 케첩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은 좀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영진 위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음식료주가 비싼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경영진들은 별로 배당을 안 줘요. 돈이 많이 남는데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지화를 잘 안 시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뭐 예.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영진들의 태도만 좀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음식료 업체들도 오리온이나 LG 생활건강처럼 아주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의 업종 영위하시는 CEO들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 예. 이런 그 이머징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운송주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냥 교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양쪽에서 모두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쌍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보호무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내 조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역은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운송주를 추천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실 운송주는 머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해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좋죠. 선박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우린 돈이 없어서 그 배를 못 사요. 근데 이제 그 1, 2위 하는 업체들은 지금 많이 확보해 놓는군요. 예, 선복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20, 30년 쓰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약간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한참 좋아져서 나중에 영업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그때 배를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는 이미 꼭지죠. 그래서 비싼 쪽 가격에 배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잠깐 재미 보고 한참 동안 고생하는 선두권 업체는 그 반대. 뭐 이렇게 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반면에 조선은 이제 어차피 배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스 관련 인프라에 저기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조선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세상 사는 그 이야기 속에 뉴스 속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오늘도 생활 속에 또 추세 속에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